안녕하세요. 오또행입니다. 오늘은 7번째 아침이죠.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 아침 8시 47분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살짝 늦잠을 잤고요. 등산 가기 전의 영상들은 쌩얼이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책과 손만 등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화가의 마지막 그림, 방구석 미술관, 화가가 사랑한 바다 이렇게 3권을 읽었고요. 다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화가 2명 부분만 찾아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가가 사랑한 바다를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네가 당연히 있겠지 라는 생각에 모네 부분을 펼쳐서 모네 부분을 읽었고요. 그런데 이 책은 글보다는 그림이 많은 책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가득한 책입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긴 하지만 글을 좋아하는 나에게 글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집에 있는 저 그림책들, 회화책들 중에서 모네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네는 그냥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모네라고 대답을 할 건데요. 이유 없이 이 그림 풍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의 빛의 색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고 이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덜어내지도 않고 그냥 원색 그대로 물감 그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바르면서 묻히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던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니까 이유를 붙이는 거지만 그냥 저는 모네 그림을 그냥 좋아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부터 좋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좋다, 이유 없이 무언가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네가 저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지, 모네의 그림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네 아저씨 죄송해요. 화가가 사랑한 바다를 읽다가 모네 부분이 궁금하다, 좀 그립다, 다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전에 읽었던 방구석 미술관을 다시 꺼내었고요. 방구석 미술관에서 모네 부분을 찾아서 펼쳐보았습니다. 이렇게 방구석 미술관 이 책 진짜로 재밌거든요. 화가들과 화가들의 그 작품들을 정말 유쾌하게 전달해주는 미술책인데요. 이 책 재밌어서 2권도 나왔었죠. 1권은 좀 해외 화가님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2권은 우리 한국의 화가님들을 대해서 펼쳐지는 책인데요. 저는 2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희가 한국에 살고는 있지만 한국의 화가와 한국의 미술에 친하지는 않아요. 어떤 화가 이름을 대보아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반 고흐, 모네, 모나리자 요런 것들, 모나리자 화가가 아니지만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는 참 한국 화가랑 친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권의 내용이 참 신하긴 했지만 몰입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클로드 모네 아저씨는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클로드 모네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트렸다라는 점에서 이분이 엄청 대단하신 건데, 그리고 그 깨트리는 과정에서 10년 넘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도 그 가정에 돈을 갖다 주지 못해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이 그림이라는 것에 미쳐가지고, 예술이라는 것에 미쳐가지고, 너무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 인상주의라는 말도 처음에 모네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원래 알고 있던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시슬레, 카유보트, 모리조, 세잔 등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함께 살롱전을 열 수는 있었는데 그때 모네는 거부를 합니다. 나 여러분하고 뭐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10년 차가 너무 화가이긴 하지만 같이 껴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새로운 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1회 무명협동협회전을 개최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바, 인상주의 이런 정말 새롭게 깨달은 바, 요런 그림들, 해돋이 같은 그림을, 인상 해돋이 같은 그림을 그때 처음에 세상을 내놓는데요.
그때 엄청난 호평을 받았대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불호불호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뉘잖아요. 그때 호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평론가 중에서 호평을 쏟아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제목을 조롱하는 투로 신문에 실렸대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네의 그림을 인상주의 그림이다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적의 호평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흡수해버린 사람, 아주 멋진 모네 아저씨입니다. 카메라의 발달이 또 인상주의를 돕기도 했는데요. 카메라는 미술계에 있어서 공포처럼 다가왔겠죠. 있는 그대로 최대한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예쁘게 잘 담아내는 것이 미술이 해내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찰칵하면은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 피사체의 모습 그대로를 카메라가 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네는 나 잘 되지도 않는데, 나 유명해지지도 않고 아무도 나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카메라까지 나왔네. 나 이제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카메라의 광학 원리에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카메라의 원리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건데요. 카메라는 빛을 모아서 피사체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자신의 그림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인간은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물에 비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며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깔이라는 것은 없고 사물의 색깔은 빛에 의해서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며 사물이 지닌 고유의 형태는 없고 그 형태 또한 빛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나는 이 빛을 그림에 담아내겠다.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하나의 피사체, 하나의 자연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계속 보고 이렇게 빛에 따라서 변하는 똑같은 형태이고 똑같은 피사체이지만 빛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작으로 내시는 거죠. 그때의 연작이라는 것도 많이 있지 않았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네는 내가 깨달은 바, 이 하나의 피사체가 빛에 따라서 무한히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연작이다. 내가 해내겠다. 라고 해서 연작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고 개척해 나가셨던 거죠. 어쩌면 모네는 집에 돈도 갖다 주지 않는 무능력한 무책임한 가장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 하긴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종의 사명감과도 비슷한 끌림을 느껴버리게 되고 그 몰입의 맛을 맛보아 버리면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쉽사리 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예술가들은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모네의 삶을 살펴보았고요. 모네의 삶에서의 배울 점은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 물론 그 안에 하루하루들 시간마다의 그의 심정을 돌이켜봤을 때 한번 우리가 짚어보았을 때 얼마나 좌절감이 깊었겠어요. 이번에 또 안 됐네. 또 안 됐네.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만의 화풍을 발견하고 나서도 작은 배를 스스로 개조해서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독서의 맛을 들리던 약 10년 전쯤부터 독서의 맛을 아주 많이 들렸었는데요. 그때 이 책이 어디 이벤트에서 당첨이 돼서 받아왔었던 책인데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저에게 독서의 맛을 한껏 끌어올려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이분의 삶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시면 생기가 느껴지시나요? 어떤가요? 빨간 빛이 어떤 맛있는 듯한 즙이 가득한 요 빨간색 느낌이 생명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가 죽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비바 라 비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인생 만세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해요. 멕시코 말이겠죠? 프리다 칼로가 멕시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멕시코 코요칸 1954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죽게 될 날짜와 죽게 될 장소를 이렇게 새긴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장소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참 섬뜩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한데요. 프리다 칼로는 평생 죽음과 함께했던, 고통과 함께했던 분이었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판정을 받고 비정상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고 가늘어지게 자랍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쪽 발에만 양말을 서너 개를 신으면서 아니면 구두 밑창과 굽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살았어야 했대요. 예쁜 치마도 입고 다리도 드러내고 싶고 뭐 이렇겠지만 긴 치마로 다리를 늘 감추고 다니셨고요.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2,000명이 지원해서 35명만 합격하는 멕시코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었는데요. 의학도를 꿈꾸면서 그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18살이 되던 때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강철로 된 버스 손잡이 기둥이 프리다 칼로의 옆 가슴을 뚫고 허벅지로 나오면서 골반과 자궁을 관통해 버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뚫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좀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평생 척추 수술을 7번이나 받았고 외과 수술을 32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척추 수술이라는 건 지금 시대에도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에 7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을 것 같고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침대 기둥 4개에 이제를 고정시키고 천장에 거울을 붙여가지고 침대에 누운 자신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붓을 드는 것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지만 딱히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대단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고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근심과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작업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린다는 것과 떠오르는 생각을 주저없이 그린다는 것이다. 그것도 오로지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고 그리는 동안에는 집중하게 되니까 근심과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림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가득한 사람에게 내뱉는 데에 한계가 있는 그 고통을 그림에 담아냈던 거죠. 프리다 칼로가 남긴 작품의 대부분은 자화상인데요. 나라는 주어와 타자로서의 나가 만나는 것이 자화상일 텐데 프리다 칼로는 어쩌면 자신이 지금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타자로서의 나, 다른 존재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흘려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함과 동시에 프리다 칼로는 그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품어내셨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방구석 미술관에도 프리다 칼로가 있어서 연계해서 읽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남편과의 막장 드라마가 써 있었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21세 때 43세의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를 만납니다. 그 디에고 리베라라는 분은 멕시코의 국민 화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의 벽화란 벽화는 다 그리고 다닐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예술적 동료로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치적 동료로서도 서로 결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디에고는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를 두고 또 바람을 폈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상대로 유산이 되고 맙니다. 2번째 유산이 되었을 때에 옆에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디에고는 이 상황에서 바람을 피는데요. 진짜 어이없게도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다 칼로가 남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고통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는 계속해서 붓을 들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는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고통은 어쩌면 프리다 칼로가 예술가로서 맞닥뜨려야 하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스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프리다 칼로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날개를 찾아서 날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아까 수박에 인생 만세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지막 작품을 남겼는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일기장에는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대요. 인생은 그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살기 척박해서 살고 싶지 않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서 투지와 의지를 불태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느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책 3권을 읽으면서 미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만의 날개를 찾아 날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출근 잘 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